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으며 스마트폰을 우리의 손에서 하루 종일 놓을 수 없게 만든 장본인이 잡스형이었다면 에어팟,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북을 우리에게 안겨준 것도 모자라 M1 칩과 같은 반도체부터 AR 기술을 적용한 애플 글래스, 테슬라를 잡기 위한 자율주행차까지 손대며 잡스형의 뒤를 이어 10년 넘게 애플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팀 쿡. 잡스형 때에 비해 시가총액은 10배 이상으로 키우며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팀 쿡의 애플인데요. 오늘은 팀 쿡이 어떻게 멱살 잡고 캐리했는지, 애플이 얼마나 다양한 사업군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팀 쿡은 엘라베마주 로버츠 데일이라는 미국 남부의 작은 깡촌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시골 범생이었는데 중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 졸업식 땐 자석으로 뽑혀 내빈 환영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에 위치한 5번대에서 복잡한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법, 즉 낭비되는 지출을 최대한 없애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인 산업공학을 전공합니다. 당시 컴퓨터 업계의 중심이었던 IBM에서 12년 동안 일하며 본사 임원 빡! 이후 3년간 잘나가던 컴퓨터 공급 업체인 IE에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 유통의 책임자인 컴퓨터 전매 부문 최고 운영 책임자 빡! 1997년 당시 애플과 IBM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PC 제조사로 성장한 컴팩의 자재 조달 담당 부사장까지 빡! 쿡이 형은 이미 산업공학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업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특히나 제조 물류에 관해서는 너무나 빠삭해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이 얘기가 우리 잡스 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팀 쿡이 처음 잡스와 만나 애플에 합류할 1998년 3월 당시만 해도 애플은 지금 당장 파산해 길거리에 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기업이었죠. 냉장고에 넣어둔 지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모를 음식처럼 애플의 악성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서 관리 비용으로만 수백만 달러가 나가고 있었던 것인데, 당시 잡스는 애플의 CEO로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악성 재고로 적자는 쌓여만 가는 상황. 거기에 199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95를 출시하며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10%에서 3%로 추락하며 급속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위기에 빠진 애플을 구하고자 쿡이 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팀 쿡은 안정적인 컴팩에 계속 있어 망할 기업에 가지 말라 기유 나는 훈수를 뿌리치고 잡스 형의 열정과 비전에 반하여 과감히 애플에 입사를 결정합니다. 1998년 당시 37살이었던 쿡이 형은 사업 운영 부문 수석 부사장으로 입사하자마자 날아다니며 애플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요. 이전에 일했던 IBM에서 팀 쿡은 제품을 만들자마자 곧바로 유통하는 방식인 Just in Time, 이른바 JIT 방식을 배워 어떻게 재고를 없애고 관리하는지 빠삭했죠. 여기에 컴팩에서도 JIT의 또 다른 파생물인 주문이 접수되고 제품을 제조해 바로 유통하는 방식인 Optimized Distribution Model라고 불리는 주문 생산 제조 모델, 이른바 ODM을 도입해 제조 공장에서 곧바로 고객에게 배송하여 재고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급업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의 도사였습니다. 악성 재고에 시달리던 애플의 팀 쿡의 진가는 여기서 발휘되는데요. ODM 모델을 애플에도 도입하며 제품 라인을 4가지로 축소하고 산업표준 부품을 사용하며 소수의 실력 있는 공급업체만 선별하죠. 그리고 iMac G3를 LG전자에 위탁하는 것처럼 외부의 파트너 기업의 생산을 위탁하는 아웃소싱을 통해 재고 누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같은 조치들로 쿡은 애플 합류 7개월 만에 재고를 30일치에서 6일치로 줄여버리는 미친 능력을 보여주는데 매개 재고량은 4억 달러에서 7,800만 달러로 확 줄어들죠. 1997년 순손실의 10억 달러가 넘던 애플은 1998년 3억 900만 달러의 이익을 기록하고 1999년 애플의 재고는 단 2일치로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데, 이후 잡스의 오른팔이 되어 든든한 조력자로 활약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잡스의 리더십과 달리 조용한 리더십으로 애플의 순항을 도왔는데요. 잡스가 병세로 자리를 비울 때마다 이미 쿡이 형은 임시 CEO 역할을 도맡으며 애플의 후계자 역할을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잡스의 뒤를 이어 2011년 8월 24일 CEO로 부임한 쿡이 형에게 초기의 여론은 좋지 못했는데요. 당시 애플에서 잡스는 하나의 브랜드이자 구심점으로 잡스 없는 애플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카리스마 있게 애플을 진두지휘하던 잡스와는 달리 쿡은 뒤에서 조용히 잡스를 지원하는 관리의 달인이었는데요. 한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는 애플에는 단지 사업이 잘 되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품에 빠삭한 전제가 필요해요. 팀 쿡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지 조직을 이끄는 인물이 아니지 라고 빈정거리며 팀 쿡이 이끄는 애플의 비관적인 내일을 전망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뭐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쿡이 형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애플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팀 쿡이 애플을 이끌면서 나타난 5가지 변화와 혁신에 대해 확인해보죠. 쿡은
미국은 잡스와 달리 시장의 요구와 변화를 잘 받아들여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스마트폰은 한 손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고집이 있었던 잡스와는 달리 당시 대화면으로 넘어가던 시장에 변화를 캐치한 쿠기형이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변화의 물결은 바로 아이폰 6부터 4.7인치의 대화면을 적용해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바로 아이폰 시리즈 역대 최대 흥행인 2억 3,100만 대를 팔아치우며 쿡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죠. 또한 팀 쿡의 새로운 애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 있죠. 대화면 아이폰과 같은 유연성과 함께 새로운 혁신을 가져온 두 번째 변화의 물결은 바로 꺼낼 때마다 실타래처럼 베베 꼬인 이어폰 줄을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우리들의 손을 자유롭게 해준 에어팟입니다. 출시 초기에는 비싼 가격과 칫솔과 콩나물이 겹쳐 보이는 디자인에 실망한 여론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대 발매 전까지 무선 이어폰 세계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죠. 이 흐름은 지금까지 이어져 작년 기준 애플의 무선 이어폰 시장 점유율은 25.6%에 달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4시간 일 생각밖에 없는 워커홀릭 사장님 쿠기 형의 유일한 취미가 운동인데요. 그런 쿡에 관심에 힘입어 탄생한 애플의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애플워치와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이죠. 특히 쿠기 형은 애플이 인류에 가장 공헌하는 분야는 바로 헬스케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애플워치는 2014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1억 대가 판매되었고 연간 출하량은 스위스 시계 전체 출하량을 넘어섰는데요. 올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 점유율도 36.1%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초기에 애플워치는 기본적인 걸음수나 심박수를 측정하는 예쁜 만보기 정도의 기능을 가졌다면 작년에 출시한 7세대에 들어선 안대공화 스마트 기기가 걸음수를 재는 원리나 혈압 맥박 스트레스 재는 원리 등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혈중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뒷목 잡고 쓰러질 수 있는 뇌졸중의 주요 질환인 심방세동의 징후를 파악할 수도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심전도 앱을 통해 불규칙하게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정맥 알림 기능도 제공합니다. 올해 WWDC에서 발표한 iOS 워치 9에서는 건강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달리기 기능에서 보폭길이나 지면 접촉 시간과 같은 디테일한 수치까지 분석하여 더 자세한 운동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앱을 통해 제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알려주기도 약과 영양제를 편리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도 있죠. 게다가 머신러닝 모델 기반으로 실제 의료기기로 측정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렘 수면이나 깊은 수면 등 수면 시간과 심박수, 호흡수 등을 분석해 이용자의 수면 상태를 알려주죠. 올 초엔 침 없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 특허까지 받았다고 하니 향후 애플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진심인 쿠기 형은 미국 GDP의 20% 규모인 4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하드웨어인 애플워치와 소프트웨어인 건강 앱으로 이루어진 애플 생태계를 바탕으로 병원과 의료인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쿠기 형이 대박친 아이템으로서 2014년부터 시작해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도대체 한국에서 언제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 안대공학에서도 영상을 따로 만든 애플페이가 있습니다. 비접촉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는 작년 미국 내 시장 점유율 92%를 차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애플은 선구매 후 결제 이른바 BNPL Buy Now Pay Later 서비스도 도입할 것이라 밝혔죠. 이른바 애플페이 레이터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할부와 같은 개념인데요. 이 서비스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6주에 걸쳐 4회로 분할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팀 쿡이 이끌어가는 애플의 마지막 거대하고도 묵직한 다섯 번째 큰 변화는 바로 2020년에 내놓은 자체 개발한 칩셋이자 이른바 괴물칩으로 불리는 M1 칩셋으로 반도체 산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애플은 이미 반도체 기업이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그리고 가상현실을 대비한 메타버스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1, M2 칩셋의 경우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신경망 처리 장치인 NPU 그리고 메모리인 램을 하나의 칩으로 통합한 시스템 온칩 SoC인데요. 모든 부품을 하나로 모았음에도 적은 전력 소모량 대비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며 전성비의 끝을 보여줍니다. 이렇다 보니 이전에 인텔 칩을 사용한 맥북에 비해 M1 칩이 들어간 맥북 프로의 성능과 배터리 지속 시간은 2배 이상이 높았죠. 이후 M1 프로, 맥스, 울트라의 최근 재가산 맥북 에어에 탑재된 M2까지 내놓으며 이제는 자체 개발한 반도체를 자사의 제품 속에 탑재시켜 더욱 애플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향후 개발 예정인 AR 글래스인 애플 글래스에도 이 칩셋이 사용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메타버스 사업에 구글, 페이스북 등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메타버스란 용어는 절대 쓰지 않고 좀 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가상현실인 AR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미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1,400개 이상의 AR 앱들로 확보한 소프트웨어와 AR 앱이 구동 가능한 10억 대 이상의 아이폰으로 갖추어진 하드웨어 그리고 후에 출시된 AR 글래스 등을 바탕으로
애플은 AR 시장 선점을 구상하고 있죠. 테슬라가 선도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에도 애플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된다고 하죠. 애플은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필두로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에어팟 등의 기기와 함께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같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연동되는 하나의 애플 생태계 안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애플카에서도 제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특히 애플페이와 같은 금융 서비스도 함께 결합된다면 애플카는 그야말로 자동차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애플은 2025년까지 페달과 핸들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미 2014년부터 애플카에 쓸 소프트웨어 카플레이를 서비스하고 있죠. 카플레이는 자동차와 아이폰을 연결하여 차에서도 아이폰 화면이 그대로 구현되면서 음악도 듣고 지도 앱으로 내비게이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년 말에 출시될 카플레이의 속도, 거리, 연료, 잔량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미국 소비자들은 카플레이에 익숙해져서 신차 구매자의 79%는 카플레이가 지원되지 않으면 구입 차량 후보에 넣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쿡의 조용한 리더십이 애플을 계속해서 혁신으로 이끌고 있으니 5가지 변화로부터 본 스티브 잡스와는 다른 팀 쿡의 리더십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 잡스는 종종 회의를 하다 일을 제대로 못하는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육두문자를 날리는 무서운 리더였지만 쿡은 절대 소리 높이지 않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끝없는 질문 공세로 직원들을 압박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모두를 알고 있어야 했는데요. 만약 쿡이 형의 질문 하나에 제대로 답을 못하면 이후 질문은 20개에서 30개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보다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마치 저의 대학원생 지도 교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쿡이 형의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한 직원이 자료의 수치 하나를 틀리게 말하자 쿡이 형은 그 숫자가 맞아요, 여기서 나가세요 라고 했으니 랩미팅 시간에 조용한 압박의 지도 교수님, 이 자리를 빌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팀원을 신뢰하고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한 쿡은 뭐든지 가능하다, 문제 해결에 도전해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라는 마음을 주입시키며 팀원들이 계속 창의적으로 혁신할 수 있게 만드는 애플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특히 쿡은 경영을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인하거나 못 본 채 하지 않고 문제를 빠르게 인정하고 원칙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응했는데요. 한 예로 잡스는 아이폰4의 테두리가 손으로 감싸지면 수신 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그렇게 아이폰을 잡은 당신 잘못이야 라며 오히려 소비자를 탓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디자인에 확신을 가지고 카리스마 있게 밀어붙였죠. 이 카리스마에 소비자들 자신도 모르게 잡스 라이팅을 당하곤 했는데요. 반면 쿡은 잡스와 달리 적극적으로 문제를 대응했습니다. 2012년 12월에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4명이 사망한 샌버나디노 사건에서 테러리스트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라는 FBI의 협조 요구에 쿡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애플의 원칙과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신념을 내세워 하루에도 수차례씩 직원들이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인터뷰에도 직접 나와 진정성 있게 대중을 설득했죠. 이로 인해 대중들에게도 개인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암호화가 침해됐을 경우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회사의 명운이 걸린 큰 사건에서 직원들 하나로 결집시켜 옳은 결정을 밀고 나가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며 쿡은 직원들의 무한 신뢰를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쿡은 기부에 인색했던 잡스와 달리 교육과 환경 보호를 위한 기부 활동도 애플이 앞장서 하도록 기업 문화를 바꾸었는데요. 장애인들을 포함한 취약계층들도 모두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애플 내 구성원의 인종과 성별의 다양성도 추구하고 공급업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혁신을 이끄는 애플을 만들기 위해 진정성 있게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항상 대박칭 영화의 속편은 망한다고들 하지만 고등학교 문학 수업에서 배웠던 정철의 사미인곡의 속편 송미인곡이 더 대박을 치듯이 전대미문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스티브 잡스의 애플의 속편이라는 의심 속에서 당당히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버린 팀 쿡인데요. 이미 대박을 치며 과학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안될 과학의 속편이라는 무게를 짊어진 채로 정철의 송미인곡처럼 팀 쿡의 뉴 애플처럼 속편 역시 대박을 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한 지 1년, 어느덧 10만 구독자 실버 버튼을 바라보니 실버와는 다른 세계 버튼의 꿈과 메타버스 3대 500의 꿈과 속편 대박의 꿈을 오늘도 이어나가면서 안구 속의 뜨거운 쓰나미와 함께 끓어오르는 감동과 함께 다음 영상 콘텐츠 주제를 고민하고 있는 속편 쪽박 징크스 타파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